VIP석 한가운데 대통령 바로 옆에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의 0.5%도 안 되는 고려인 혈통. 그 자리에 모인 24명의 권력자 중 14명이 모두 한국식 성씨를 지녔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파 속에서 오직 그녀만이 작은 태극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평범한 교사였던 그녀의 인생이 단 한순간에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권력의 미스터리가 그녀 앞에 펼쳐집니다. 과연 이 작은 소수민족이 어떻게 카자흐스탄의 심장부를 장악하게 된 걸까요? 그녀의 뿌리와 그들이 숨겨온 성공의 비밀, 그리고 세상이 외면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체 무엇이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것인지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윤정희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고등학교 역사와 문학 교사로 일하는 평범한 50대 여성이죠. 고려인 3세로 태어났지만 솔직히 제 뿌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살아가는 카자흐스탄 시민일 뿐이었어요. 그날은 12월 16일 카자흐스탄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학교 대표로 중앙광장 국가행사에 참석했죠. 솔직히 매년 비슷한 행사라 특별한 기대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본 광경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교사가 VIP석을 가리키며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어요. 무심코 바라본 VIP석,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김알렉산드르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건설회사 사장이죠. 그 옆으론 박미하일 교수, 카자흐 국립대학교 총장이 있었고요.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김씨, 박씨. 제 시선이 VIP석을 훑었습니다. 최빅토르 에너지부 장관, 이세르게이 은행 회장, 정안드레이 대법관까지 모두 한국식 성씨였어요. 고려인들이었던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빌려 VIP석 전체를 자세히 살펴봤죠. 총 24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중 14명이 고려인이었어요. 58%나 됐습니다. 이게 말이 돼?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에서 고려인은 0.5%도 안 되는데 권력의 중심에서는 과반수라니 통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우리 같은 소수민족이 어떻게 한 나라의 중심에 설 수 있었을까?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밤새 인터넷을 뒤졌어요. 카자흐스탄 주요 기업 CEO 명단, 정부 부처 고위직 명단, 대학교 교수진 명단까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삼성 카자흐 김 사장, 현대건설 카자흐 박 부사장, 카자흐 알루미늄 이 회장. 주요 대기업마다 고려인이 있었어요.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은 더 심했죠. 주요 대학 최고 직위의 30%가 고려인이었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 계산기를 꺼내 대충 계산해봤어요.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 1900만 명 중 고려인은 약 10만 명, 비율로 따지면 0.52%였습니다. 그런데 사회 핵심 분야에서는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치였죠.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가장 친한 동료 사샤 알렉산드르 김을 찾았습니다. 사샤도 고려인이었죠. 그에게 내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사샤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희야, 너 우리 고려인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아? 솔직히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간간히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단편적인 지식뿐이었죠. 사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우리 고려인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제가 평생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사실은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사샤와 함께 카자흐스탄 통계청을 찾아갔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했거든요. 사샤는 통계청에 지인이 있었어요. 누르타이 부장이라는 분이었죠. 누르타이 부장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고려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에 대한 통계 자료를 요청하자 그는 몇 년 전부터 민족별 사회경제적 지표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와 숫자들은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인구 1900만 중 고려인은 10만 3천 명, 0.54%였어요. 1000명 중 5명 꼴이었죠. 하지만 주요 대기업 CEO와 임원진 중 고려인 비율이 23%,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 고위직 중 19%, 국립대학교 총장과 부총장급 중 28%, 주요 병원 원장과 과장급 의사 중 22%가 고려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GDP 기여도예요. 누르타이 부장이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고려인들이 전체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구는 0.5%인데 GDP 기여도는 36배 높은 수치였어요. 1인당 GDP로 따지면 전국 평균의 40배가 넘었습니다. 교육 수준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 진학률이 98%로 전국 평균 43%의 2배 이상이었고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은 전국 평균의 20배 수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통계청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고려인 인구 비율 0.54%에 비해 대기업 임원진 23%, 정부 고위직 19%, 대학 총장급 28%, 의료계 고위직 22%, GDP 기여도 18%. 이 숫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저는 카자흐 국립대학교 사회학과 아르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제 대학 시절 멘토였던 분이죠. 그에게 고려인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아르한 교수님은 이 현상이 미국의 유대인 성공 사례와 비슷하지만 더 극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고려인들은 불과 80년 전에 이곳에 왔다는 점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성과를 낸 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생존 전략이 있는 것 같아.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발된 특별한 능력 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이 말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소수가 다수를 이끄는 기적 같은 이야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우리 고려인의 이야기였죠. 이제 저는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자.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부터 말이죠. 퇴근 후 집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창고에서 할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열자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상자 안에는 바랜 사진들, 낡은 편지들, 그리고 할머니 윤수잔나가 남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할머니의 일기는 1937년 강제이주의 참상을 생생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들이닥친 군인들, 단 2시간 안에 짐을 싸야 했던 급박함, 한 칸에 40명이 넘게 타고 20일 넘게 이동한 기차 여정, 도착한 곳은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10살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연해주에서 살다가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쫓겨난 거죠.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앙상하게 마른 아이들이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사진, 눈 덮인 벌판에 구덩이를 파고 만든 움막, 그리고 굳은 표정의 어른들. 다음 날 저는 사샤에게 할머니의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사샤도 비슷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첫 겨울에 전체 인구의 30%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계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상부상조 조직 때문이었다고 해요.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서도 이 제도를 유지했던 거죠. 할머니의 다른 일기를 읽었습니다.
1938년 4월의 일기에는 겨울이 지나고 첫 농사를 시작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씨앗이 거의 없었지만 모두가 조금씩 모아서 심었다고 합니다. 1939년에는 마을에 첫 학교가 생겼다는 기록도 있었죠. 실제 건물은 없고 나무 아래서 수업을 했지만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 할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깨달았어요. 고려인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공동체를 만들고 교육을 중시하고 미래를 준비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누르탄 사파로프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카자흐 국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이었어요. 사파로프 교수님은 고려인들이 겪은 세 가지 큰 시련을 설명해 주셨어요. 일제강점기에 조국을 잃고 연해주로 이주한 것, 스탈린의 강제 이주로 중앙아시아로 쫓겨난 것, 그리고 소수민족으로서 80년 넘게 겪은 차별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1938년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직후의 사진과 불과 2년 후 같은 장소에 학교가 세워진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죽음의 땅에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고려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고려인들은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강철보다 더 단단한 정신력을 갖게 됐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똑똑해야 하고 더 부지런해야 하고 더 단결해야 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정희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시작했단다. 하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단다. 이제 저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의 놀라운 성공 뒤에는 강제이주라는 고난과 그 고난을 이겨낸 공동체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 문득 거실벽에 걸린 작은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죠. 평소엔 그저 장식품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학교에 도착해서 교무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샤의 책상에도 작은 태극기가 놓여 있었어요. 사샤에게 왜 태극기를 갖고 있는지 물었더니 그는 모든 고려인 가정에 하나씩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희야, 국적은 카자흐스탄이지만 우리의 뿌리와 정신은 저 깃발에 담겨 있어.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사샤와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사샤에게 태극기의 의미에 대해 물었어요. 사샤는 태극기가 자신에게 너는 누구냐? 어떻게 살 것이냐? 라는 질문을 매일 던진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는 한국인의 후손이다.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태극기를 보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던 거죠. 그날 저녁 딸 한별이 대학에서 돌아왔어요. 한별은 20살, 알마티 의과대학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한별에게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이 어떤 의미인지 물었어요. 한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다고요. 학교에서 항상 고려인은 다르다. 고려인은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니 마치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고 했어요. 왜 평범하게 살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에서 고려인 선생님들을 모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총 5명이었어요. 모두 50대에서 60대였죠. 그들에게 태극기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박세르게이 선생님은 태극기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은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했어요. 김한나 선생님은 매일 아침 태극기에 오늘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라고 인사한다고 했고요. 최블라디미르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평생 한국말을 잊지 않으셨고 언어를 잊으면 뿌리를 잃는다며 가족들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고려인 1세대와 2세대에게 태극기와 한국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였던 거예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학교 졸업생 중 성공한 젊은 고려인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어요. 최아르만 32세, 경제부 관료, 이빅토르 35세, IT 기업, CEO,
바갈리나 29세, 의사 등 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에게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의 의미를 물었어요. 그들은 책임감, 이중적 정체성의 자부심, 2개의 조국을 가진 행운 등 다양한 관점에서 대답했습니다. 특히 바갈리나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2개의 조국을 가진 행운아예요. 카자흐스탄이라는 몸의 조국과 한국이라는 마음의 조국이요. 그들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한별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별에게 젊은 고려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려줬어요. 그들에게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은 부담이 아니라 힘이라고 말이죠. 할머니의 낡은 사진첩을 꺼내 한별에게 보여주며 강제이주의 고통, 첫 겨울의 생존 투쟁, 그리고 교육을 통해 일어서려 했던 의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별아, 우리가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건 부담이 아니라 우리 DNA에 새겨진 생존 본능이야. 할머니 세대는 살아남기 위해, 우리 세대는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어. 그리고 너희 세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지. 한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할머니의 태극기가 왜 거실에 걸려 있는지 이제 알겠어.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제가 한별이 나이였을 때 쓴 일기였죠. 당시에는 할머니의 한국 이야기가 지겹다고 썼던 글이었어요. 그 옆에 오늘 날짜로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우리의 뿌리는 우리에게 힘을 준다. 그리고 그 힘은 세대를 넘어 흐른다. 이제 저는 거실에 걸린 태극기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담은 상징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제 졸업생 중 가장 성공한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안드레이, 29세의 젊은 나이에 칼서다라는 IT 회사를 창업해 직원 200명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이었죠. 정안드레이의 사무실은 알마티 중심가의 고층 빌딩에 있었어요. 현대적인 디자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놀랍게도 안드레이의 책상 한쪽에도 작은 태극기가 놓여 있었죠. 안드레이에게 성공 비결을 물었더니 그는 솔직하게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할머니 말씀이 자꾸 떠오른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늘 해주시던 말씀이 있어요. 안드레야, 우리는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남들이 한 걸음 걸을 때 너는 2걸음을 걸어야 하고 남들이 포기할 때 너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안드레이는 그것이 고려인의 숙명이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원래 살던 곳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드레이가 책상 서랍에서 증조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1937년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후손들은 절대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디서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말씀이 제 피 속에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없으면 이 회사가, 이 사회가 어려워질까? 안드레이는 때로는 다른 친구들처럼 여유롭게 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날 오후, 저는 다른 졸업생 바갈리나를 만났습니다. 알마티 시립병원의 젊은 의사였죠. 알리나는 병원 의사 중 30%가 고려인이라고 말했어요. 인구 비율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수치였죠. 알리나의 아버지는 항상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말은 할아버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강제이주 당시 10살이었고 부모님과 헤어져 혼자 살아야 했대요. 그때 깨달은 것이 내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하지만 머릿속에 든 건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독학으로 러시아어, 카자흐어, 수학, 과학 모든 걸 혼자 배웠고 그 교훈이 대대로 이어져 왔다고 알리나는 설명했어요. 저녁에는 경제부에서 일하는 최아르만도 만났습니다. 그는 정부에서 일하면서
항상 120%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100%면 충분하지만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너는 소수민족이니까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 처음에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안드레이, 알리나, 아르만. 그들은 모두 다른 분야에서 일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생존 DNA였습니다. 강제이주의 트라우마가 세대를 넘어 특별한 생존 본능으로 변한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한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별은 자신도 비슷한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걸 알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버티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 그게 우리 DNA에 새겨진 거야. 한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로 바뀌었고 그 의지가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교무실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카자흐인 동료 교사가 제게 다가와 고려인 조사에 대해 물었어요. 그 교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려인들끼리 서로 도와주니까 그렇겠죠. 우리는 그런 네트워크가 없으니.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고려인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겐 불공정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날 저녁 한별이 대학에서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르게 침울해 보였습니다. 수업 중에 교수님이 고려인 학생들은 항상 최고의 성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학생들이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고 했어요. 엄마,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왜 항상 고려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녀야 해? 왜 항상 뭔가를 증명해야 하는 기분이 들어? 한별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공의 그림자가 이런 거였군요. 우리의 성공이 때로는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사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샤는 자신의 아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내가 성공하는 건 고려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노력하는 습관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야라고 설명했다고 해요. 그날 저녁 한별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한별에게 우리 조상들이 특별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우리 할머니 세대는 생존을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남다른 노력과 끈기,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갖게 됐다고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내가 타고난 거야.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 없어.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해. 한별은 여전히 다른 친구들의 시선이 걱정된다고 했어요. 저는 진짜 친구라면 그녀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별은 오랜만에 저와 함께 할머니의 사진첩을 다시 펼쳤어요. 강제이주의 역사, 첫 겨울의 생존투쟁, 그리고 교육을 통해 일어서려 했던 의지까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병원에서 봉사활동 시작하기로 했어. 갑자기 왜? 우리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내가 가진 능력을 좋은 일에 쓰고 싶어. 일주일 후 한별이 병원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카자흐인 할머니가 그녀의 이름표를 보고 고려인임을 알아보고는 고려인 의사들은 항상 친절하고 꼼꼼해. 내가 나를 돌봐줘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엄마, 그때 처음으로 내가 고려인이라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졌어.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 박빅토르도 출장에서 돌아왔거든요. 남편은 자신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민을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 뿌리가 어디인지 인정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했지. 한별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어요. 이제 알겠어. 우리가 가진 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별이 자신의 정체성과 화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성공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 성공이 주는 책임과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다음 날 한별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 고려인들이 일하는 곳을 방문해 볼까? 딸이 자신의 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 기뻤어요. 우리는 먼저 알마티 시립병원을 찾았습니다. 바갈리나가 일하는 곳이었죠.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알리나는 3년 전만 해도 완전히 달랐다며 과거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환자 대기시간 4시간, 월 의료사고 15건, 불만 접수 200건이었는데 지금은 대기시간 30분, 연간 사고 12건, 불만 접수는 10분의 1로 줄었어요. 이런 변화는 알리나가 한국 연수에서 배운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예약제 도입, 한국식 서비스 마인드, 교육,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팀워크 강화가 핵심이었죠. 점심시간에는 의료진들이 모여 환자별 치료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도 봤어요. 한 환자를 위해 여러 전문가가 협력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알리나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다른 병원에서도 우리 시스템을 배우러 와요. 한국처럼 하면 된다는 말이 유명해졌거든요.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한국식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정표 사장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어요. 모든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완벽히 착용하고 있었고 현장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이정표 사장은 한국식 건설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어요. 과거에는 공사 지연, 안전사고, 품질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공기 20% 단축, 사고 제로, 품질 A급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안드레이의 IT 회사 칼서다를 방문했어요. 안드레이는 회사가 작전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팀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돕는 시스템이었죠. 마침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각 팀이 역할을 나눠 1시간 반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보통 하루 걸리는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별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한국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어떻게 한국식을 알지? 저는 그것이 우리 DNA에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한국인의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죠. 다음 날 저는 학교에서 카자흐스탄의 다문화 성공 사례 수업을 했고 한 카자흐 학생이 저도 한국처럼 일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한별은 자신의 경험을 SNS에 올렸고 지역 뉴스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려인들은 단순히 카자흐스탄에 정착한 게 아니라 이 나라에 한국이라는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이 나라 전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학교 교장이 저에게 창립기념식 특별 강연을 부탁했습니다. 주제는 카자흐스탄 다문화 사회의 성공 모델이었어요. 강연 당일 학교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에 올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윤정희입니다. 이 학교 교사이자 고려인입니다. 저는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VIP석에 고려인이 많았던 발견부터 시작해 통계자료, 강제이주 역사, 생존투쟁, 교육과 공동체 정신의 중요성까지 나눴어요. 우리 고려인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80년 전 강제이주라는 극한 고난 속에서 단련된 강철 같은 정신의 결과였습니다. 할머니 세대가 살아남기 위해 개발한 특별한 생존 전략, 교육 중시, 공동체의 힘,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병원, 건설 현장, IT 회사의 한국식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놀라운 건 우리 대부분이 한국에 가본 적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한국인의 정신이 살아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을 강조했습니다. 고려인들은 단순히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성공으로 카자흐스탄 전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더 효율적으로, 건설 현장은 더 안전하게, 기업들은 더 혁신적으로 변했어요. 마지막으로 개인적 깨달음을 나눴습니다. 저는 평생 제 정체성을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여정으로 제 안에 할머니의 의지와 용기가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떠났지만
조국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진정한 조국은 땅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곳이 우리의 집이에요. 카자흐스탄은 우리 집이고 우리는 이 집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강연 후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 카자흐 학부모는 오늘 처음으로 고려인 이야기를 제대로 알게 됐다고 했고 러시아인 교사는 고려인의 성공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역사와 정신의 결과였군요라고 말했습니다. 한별이 달려와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고려인이라는 게 정말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집에서 저는 할머니 사진과 태극기를 바라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이야기를 나눴다. 그것이 단순한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깨달았다. 강제이주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민족의 생존 전략과 불굴의 정신력. 0.5%의 소수가 어떻게 한 나라의 심장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창밖 알마티의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별들처럼 작지만 강한 빛으로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을 밝히고 있다고요. 우리는 조국을 떠났지만 조국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충실한 카자흐스탄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강철보다 단단한 뿌리를 가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고려인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먼 땅에서 살아가지만 서로를 아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한국인의 정체성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으로 살아온 이들은 힘든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더 깊이 새겼습니다. 물질적인 성공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 사이의 온기와 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작은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요? 한국인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따뜻한 마음과 긍지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